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으세요. 괜히 안 죽으려고 이렇게 용 쓰고 저렇게 용 쓰다가 누워서 10년 동안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자다가 주무시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저 3개월 정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이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이별할 시간 주는데 3개월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멀쩡한 집에 딸 둘이 무당한테 가갖고 그랬대요. 우리 엄마 언제 죽느냐고. 그래서 무당이 그랬대요. 엄마가 지금 아프냐고. 안 아픈데 너무 건강한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갖고 언제 죽는지 너무 궁금해서 와봤다고. 이게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한테 뭘 기대서 산다는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죽을 때도 자식한테 효도받는다는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리 써놓으세요. 사실 지난 2017년 4월 10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요즘 아버지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제일 놀라운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연초제조창이라고 담배 회사 그냥 기능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돈을 쓰실 기회가 없으셨죠. 근데 어렸을 때도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월급 봉투 딱 어머니한테 던지면은 뭐 집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 산에 다니시고 정말로 신선같이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올 초에 2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40년 동안 병원 한 번 안 가시다가 2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죠. 병원에 모셨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병간호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손자들이 전부 다 아들, 딸 이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야말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죠.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4월 10일 날 월요일 날 쓰러지셨는데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우린 싫다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갈비뼈를 다 부러뜨려? 그 정도 쓰러졌으면은 87세에 그 정도 병이시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예요. 근데 많은 경우 돌아가실 때 심폐소생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4자식 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 골수염이라는 이 병을 앓으셨는데 좀 많이 아프신 병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놔드렸어요. 모르핀. 왜 죽기 전에 아프면서 죽어야 돼? 마약. 그래서 조금만 아픈 기미만 보이면은 간호사한테 가갖고 마약 놔달라고, 모르핀 놔달라고.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플 때 진통제 놔드리는 거, 마지막 효도는 마약 많이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원도 한도 없이 마약하고 가셨어요. 원도 한도 없이. 그 조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생명 유지장치 하겠느냐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님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효도를 원도 한도 없이 해드렸냐 이럴 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왠지 우리 아버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평생 돈 한번 넉넉하게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외부 강의 한 달에 한 번 하면 한 번, 두 번 하면 두 번. 아버지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신부님.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음껏 써보시라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내도 그전에는 조금씩 용돈 드리다 작년에는 그냥 막 이만큼씩 드렸어요.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쓰시라고.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평생 마음껏 돈 한번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 마음껏 돈 쓰시라고. 그랬다 1억을 드리거나 2억을 드린 게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인정에 그 노인 어르신들 밥 다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이 23명인데 아버지한테 식사하러 가면은 아버지가 밥값을 다 냈대. 우리 누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갑에 항상 100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고. 아버님이 1년 동안 원도 한도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저는 효도도 나중에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그게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고 있다고 그래요. 도대체 4차 산업이 뭐냐? 1차 산업은 증기기관의 발명 이후부터 1차 산업이에요. 1800년서부터 한 1900년대까지 이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를 가지고 힘을 쓰면서부터 증기기관차, 증기기선, 배, 그 다음에 옷 짜는 것도 증기방적기 이래갖고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을 1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2차 산업은 에디슨이 1905년에 발견한 전기. 이 전기, 이게 1905년에 에디슨이 발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2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전기의 혜택을 다 받고 살죠. 여러분들 전기 다리미, 그 다음에 세탁기, 냉장고, 텔레비전, 전기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2차 산업의 혜택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죠. 그런데 3차 산업은 컴퓨터, 인터넷, 특별히 스티브 잡스가 시작한 스마트폰, 이게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 3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차 산업 때는 안 태어났지만은 2차 산업, 3차 산업은 누리고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로 들어서느냐 하면 4차 산업 시대로 들어서고 있어요. 4차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공지능, 로봇, DNA 조작, 이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죠. 지금 1940년도에 태어나신 분들, 1940년에서 4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 제일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상이 변하는 걸 다 노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지금 1940년서부터 50년, 1950년, 60년에 태어난 분들이 2차 산업, 3차 산업, 심지어 4차 산업 시대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1941년에 이제 내일 모레겠네요. 12월 8일 날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무슨 전쟁으로 들었느냐면 대동아 전쟁으로 들었어요. 그거는 일본 입장이고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지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대동아 전쟁에 내가 그때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일본의 속국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그 대동아 전쟁이라는 말 우리 쓰지 말아야 돼. 태평양 전쟁이겠지.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전쟁. 그 태평양 전쟁 속에서 태어나갖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분들이 지금 70대예요. 그 전쟁 끝나고 좀 나은 줄 알았더니 6.25가 또 터졌네. 그래갖고 또 피난 가고 또 일사후퇴 겪으면서 고통 겪고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들보다 못 살았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웬만한 나라보다 못 살았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그래갖고 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올해 우리가 3만 달러를 넘었을 거라고 그래요. 3만 달러를 넘었으면은 드디어 선진국에 들어서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까지 변화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나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날 이때까지 헤쳐나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2020년부터 펼쳐질 4차 산업 시대,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복잡해. 이것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냥 중간에 살다가 죽으면은 이 꼴 저 꼴 안 보고 그냥 좋은데, 아니 안 죽으면서 지금 70대 후반 되신 분들 앞으로 보통 20년 정도 더 사실 거예요. 70년대 후반 되신 분들. 근데 60대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거의 살 거예요. 지금 60대 되신 분들은. 그리고 재수없는 60대들은 200살까지 살 거예요. 200살까지. 재수없는 60대들은.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제가 한 10년 전에 평화방송에 이런 강의를 했었어요. 아마 또 평화방송에서 계속 틀어주니까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1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앞으로 2020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인간은 세 종류로 나눠질 것이다. DNA 조작 인간. 이제 DNA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눈을 밝게 할 수도 있고, 귀를 잘 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근육이 완전히 이 아놀드 슈왈거네처럼 근육이 막 이렇게 튀어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운동 안 해도 DNA 조작 인간. 옛날에는 DNA를 한번 내가 DNA가 어떤지 검사하려고 그러면은 2억 내지 3억이 들었어. 그런데 지금은 내 DNA를 검사하는데 얼마면 검사할 수 있냐면 5만 원이면 검사할 수 있어요. 5만 원이면. 세상이 엄청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이제 아파서 병원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미리 병원에서 전화를 해요. 너 요때쯤 심장마비가 올 DNA가 있다. 와서 고쳐라. 그럼 DNA 조작만 하면 심장마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라는 미국의 영화 배우가 있어요. 2010년에 유방을 잘랐어요. 왜냐하면 DNA 검사를 해보니까 언니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유방암이 있는 거야. 본인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유방을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병을 예방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게 DNA 조작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절대 허락하지 않죠. 절대 허락하지 않는데 절대 현대인들은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사이버 인간, 기계 인간이에요. 인공지능 로봇 인간.
그래갖고 이 인공지능 로봇 인간이 나오면은 안 그래도 1940년서부터 지금까지 복잡 다단한 세상을 살아왔는데 이제 로봇하고 같이 살게 되는 세상이 이제 곧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간은 오리지널 인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 근데 누가 제일 떨어지느냐? 오리지널 인간이 제일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세상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로봇가 공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로봇가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려요. 현재 몇 명 정도 일자리를 잃어버릴 걸로 예상을 하느냐면 8억 명 정도가 일자리를 잃어버린대. 8억 명. 그러니까 노동자의 4명 중에 1명은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웬만한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할 수가 없어. 누가 다 일을 해? 로봇가 다 하니까. 그리고 요즘 그 조그만 회사 사장들 말을 들어보면은 요즘 뭐 노동자들 옛날에는 죽으라고 일했는데 아침에 잠깐 나가서 커피 마신다고 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잠깐 나가서 좀 일하는 척하고 들어와서 밥 먹는다고 그러고 또 조금 나가서 뭐 그러니까 돈 주고 일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가 일을 하면은 사람을 시키겠느냐? 로봇을 시키겠느냐? 당연히 로봇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사람이 일자리를 빼앗길 것이라는 거예요. 로봇을 쓰는 사장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그런 자본이라든지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 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계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인 시도를 하느냐면은 그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인데. 그래서 로봇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로봇가 만약에 일을 하면은 저 로봇한테 100만 원 세금을 매기는 거야. 그 로봇한테. 그래갖고 그 100만 원을 누구한테 줘? 일 못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게 기초생활 수급이라는 거예요. 기초생활 수급.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을 이제는 뭐 10만 명, 100만 명이 받는 게 아니라 8억 명, 10억 명이 받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미래에 펼쳐질 세상은 지금 생각하는 거라고 너무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세상이 오느냐면 로봇하고 공존하는 세상. 벌써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지 않고 로봇가 학생들한테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가 나왔어요. 로봇가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발음도 훨씬 좋고. 그리고 이 로봇의 장점은 뭐냐면은 차별하지 않아. 로봇은 얘가 뭐 부잣집 아들이든지 얘가 공부를 못하든지 잘하든지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선생님보다 훨씬 잘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로봇가 교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또 이제는 앞으로는 무슨 세상이 될 거냐면 어린아이들 돌보는 부모가 누가 돌보느냐면 로봇가 돌보는 거예요. 나 동화책 읽어줘. 그럼 엄마는 나 바빠 짜증나. 아이 너 잠이나 자. 이런데 부모 로봇은 나 동화책 읽어주면 아주 부드러운 소리로 짜증 한 번 안 부리고. 그러니까 애가 엄마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누구를 더 좋아해? 로봇 부모를 더 좋아하는 거야. 나 엄마 필요 없다고.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진짜 벌어질 일이에요. 또 이제 로봇은 아내가 중풍이 걸렸어. 그래서 움직이질 못해. 그럼 누가 병간호를 운동을 도와주느냐 하면 로봇가 도와줘요. 근데 이 로봇은 완전히 제가 지난번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섹스 로봇가 나온다고 그랬죠. 록시라고 5가지를 고를 수 있다고 그래요. 피부색, 키, 성격 이런 걸 고를 수가 있대. 그러니까 까칠한 여자, 부드러운 여자. 뭐 내가 까칠한 여자 좋아하면 성격 까칠한 로봇을 고르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아내가 아파. 남편은 나가서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로봇을 하나 도우미 로봇을 했어. 근데 이 로봇은 아내를
너무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자꾸 남편한테 실망하는 거야. 자기 힘들다고 들어가서 자고. 근데 로봇은 나 좀 주물러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당신 나 필요 없다고, 나 이혼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로봇하고 사람하고 혼동하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로봇하고 사람하고. 그리고 더욱 2040년이 되면은 이 로봇가 감정까지 느껴. 사랑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까지. 아내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저 신부님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야.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래 과학자들은 다 그런 세상이 온다고.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3D 프린터기로 콩팥 만들 수 있어요. 간 만들 수 있어요. 요즘 시도하는 건 심장까지 만들어 갖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90살쯤 되면은 85살쯤 돼도 그럴지 몰라. 생일날 아버지 이번 생일에 아버지 간 좀 갈아드릴게요. 그래갖고 간 갈아주고, 내년에는 심장 갈아드릴게요. 심장 갈아주고.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세상이. 참 이게 오래 사는 게 2045년까지만 살면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2045년. 그러니까 내가 80살까지만 나도 살면 어떻게든지 버티면은 안 죽을 수 있다는 거. 80살까지만. 앞으로 펼쳐질 세상에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수명 연장이에요. 수명 연장.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살, 120살, 정말로 재수 없으면은 200살까지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오래 사는 거 좋을까요? 내가 많은 분들이 오래 살길 원해요. 안 죽는 걸 원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앞으로 뭐 길게 안 보고 딱 120살까지 산다고 보면 내가 앞으로 67년 정도 더 살면은 120살 되거든요. 67년. 근데 내가 앞으로 67년 동안 사는 동안 불면증이 있어. 매일 밤마다 잠이 안 와. 67년 동안. 그 여러분들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마음 안에 미움이 너무너무 꽉 차 있어. 67년 동안 계속 미움 속에서 살아. 분노가 꽉 있어. 67년 동안 분노 속에서 항상 좌절감을 맛보고 있어. 우울하고 있어. 내가 우울해. 또 좋으래. 어떨 땐 좋을 땐 너무 좋고 싫을 땐 너무 싫고, 그렇게 막 up and down 그러면서 앞으로 50년 60년 사는 거 좋아요? 그렇게 성숙함이 없이 살 거면 그냥 지금 죽는 게 나아. 지금 죽는 게 나아요. 내가 앞으로 60년 동안 살면서 매일매일 감동하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사랑한다면은 앞으로 60년 사는 거 괜찮겠죠. 그런데 60년 내내 잠도 못 자고 미움 속에서, 자식들 원망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배신 속에서, 불행 속에서 오래 사는 거 좋아요? 적당한 나이에 죽는 거 내가 보기엔 그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거냐, 이 시나리오를 잘 준비해야 돼요. 난 어떻게 죽을 거냐. 나는 생일날 애가 심장 갈아준다면 나 그거 필요 없다. 내 생일 선물로 그 심장 필요 없다. 그냥 나는 하느님이 주신 생명, 그 수명 그대로 살다가 그냥 행복하게 떠날 거다.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은 그냥 무조건 안 죽으려고만 용을 쓰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있는 것보다 하늘나라 올라가면 훨씬 행복하면은 안 죽을 이유가 뭐 있어? 그냥 죽으면 되지. 그냥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다가 죽는 날 즐겁게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 요즘 알고리즘 그러는데
그건 다 제쳐두고 내가 인생의 설계가 필요해. 나는 몇 살까지 살다가 더 이상 치료받지 않고 암이 걸리면은 안 갈고, 그냥 안 갈고, 간 안 갈고, 신장 안 갈고, 췌장 안 갈고 그냥 하느님 품으로 간다는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한 87세까지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87세. 아주 딱 좋은 나이가 87세예요. 죽기 딱 좋은 나이가 87세 같아. 그거 넘었으면은 정말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87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제 생각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난 2017년 4월 10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올해 떠나신 거죠. 올해 떠나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생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 아버지 입에서 욕을 들어봤던 적이 없어요. 쌍시옷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식들, 내 자식을 키울 때 매질 한 번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참 남 욕을 하신 적이 없어요. 보통 뭐 누구 욕도 하고 정치인 욕도 하고 뭐 세상도 욕하는데 한 번도 욕하신 적이 없어요. 어쨌거나 아버님은 쓰러지신 날 당신 스스로 걸어서 화장실 가셨어요. 아침까지. 그리고 오후 1시에 쓰러지셨어요. 그래갖고 밤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려면은 오늘 돌아가셔야 된다고. 왜냐면 그날이 성월요일이었거든요. 성화요일 날 돌아가시면은 장례미사를 못해요. 왜냐면 성목요일 날은 장례미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성금요일, 토요일 다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예수부활 대축일 장례미사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장례를 해야 되는 거야. 의사 선생님은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어. 돌아가시려면 오늘 돌아가시라고. 내일 돌아가시지 말고. 근데 딱 10시 41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성수요일 날 아버님 장례 미사를 하는데 우리 수원교구에 주교님 4분이 다 오셨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워요. 주교님이 4분이나 오셨으니까. 왜냐하면 성주관이니까 주교님들이 외국에 아무도 안 나가시고 교구청에 다 계셨던 거야. 얼마나 좋아요. 주교님 4분이 다 오셔서 미사를 봉헌해 주시니 얼마나 축복된 아버지예요. 또 신부님들이 많이 오셔갖고 그 성당에 수원 정작 꽃매 성당인데 꽤 그래도 큰 성당인데 신부님들이 꽉 차갖고 젊은 신부들이 지하에서 미사를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 쓰다가 화요일날 돌아가셨으면 7일장 하는 거예요. 7일장. 하루라도 더 살라고 용을 쓰셨으면.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살아있을 때도 나한테 행복을 주시는데 떠나실 때도 행복하게 떠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엘리자베스 퀴를러 로스라는 호스피스, 유명한 시카고 대학의 호스피스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2,500명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여러분들 많은 거 아시죠? 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요? 심폐소생술 때문에. 의술이 좋아갖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 2,500명을 조사를 해봤어. 근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 하늘나라에 대한 경험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평온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은 바로 몸에 빠져나가서 자기를 본대요. 자기를. 그래갖고 여러분들 죽은 사람들 그 주위에서 이 친지들이 하는 말이 다 들린대. 그 몇 분 동안,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몇 분 동안은. 그러니까 절대 죽은 사람한테 그렇게 살더니 참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좋은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고맙다, 하느님 품으로 가라, 예수님 마리아 요셉한테 가라, 정말로 기도해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더니 이렇게 죽는다고 정말로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은 다 영원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아주 기가 막힌 얘기는 안 못 보는 사람은 죽으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 돌아와서 아무것도 못 봐. 근데 의사가 무슨 반지를 어떻게 꼈고 이 병원이 어떻게 생겼고 누가 어디 자리에 있는지까지 다 아는 거야. 죽었다가 죽으면은 눈이 보이는 거야. 다리 없는 사람은 자기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가 다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으면서 몸에 허리도, 아까 할아버지 한 분 안수해달라고 그래갖고 허리가 막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죽으면 딱 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도 바오로의 말씀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야. 죽으면 끝이 아니야. 하느님께로 가는 여행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를 막 그냥 밀어내시지 마세요. 한 70년, 80년 살았으면 살 만큼 살지 않았어? 그렇죠? 뭐하러 200년을 살아? 뭐하러 300년을 살아? 또 200년, 300년 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말로 감동 속에서, 행복 속에서, 사랑 속에서 200년, 300년을 살면 좋지. 근데 여러분들 한 200살 되면 여러분들하고 놀아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200살 단 사람하고. 그 외로움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를 따르고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자연의 순리를. 그래서 사는 만큼 살다가 떠날 때 이제 누구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돼? 하느님 아버지한테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죽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아버님을 보내드리면서 굉장히 슬펐죠. 하지만은 우리 아버지 너무너무 열심히 사셨고, 마지막에 우리 주교님들, 우리 사제들, 또 수많은 교우들이 기도 속에서 저는 아버지 하늘나라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또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고향이 경상도 함양인데 어머니가 이미 가묘를 다 해놨어, 고향에다가. 근데 아버지는 고향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향에 가고 싶고, 죽으면은.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고향에 안 가. 어머니 왜 안 가냐고, 그 고향에 그 좋은 산소 써놓고 맨날 두 분이 간다 안 간다 그러시더라고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웃기더라고요. 왜 웃기냐면은 갔다가 모셔다가 묻는 건 우린데 본인이 간다고 가고 안 간다고 안 가. 우리가 모시는 대로 가는 거지. 근데 작년에 아버님이 굉장히 건강하셨어요. 올해 쓰러지시기 전에. 근데 아버님 말씀이 제 귀를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수원교구 안성 천주교 공원묘원에 갔어요. 가고 우리 후배 신부님한테 제일 좋은 자리를 좀 봐줘라. 딱 갔는데 정말로 산소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냥 양지 바른데 앞에 우리 아버지가 참 파란 걸 좋아하셨는데 그 아버님 내가 산소 자리 본데 앞에 파란 골프장이 쫙 보여. 얼마나 좋은지. 그래갖고 아무도 몰래, 우리 가족 아무도 몰래 내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안성 천주교 공원묘 모셨죠. 아버님이 왜 고향에 가기 싫어하셨느냐면은 우리 큰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가, 셋째 할아버지까지 있었는데 큰할아버지가 딸만 6을 낳았어요. 둘째 할아버지는 아들을 3을 낳았는데 둘째 할아버지 첫째 아들이 우리 아버지야. 근데 1930년, 우리 아버지가 30년생이시니까 87세니까 그때는요 장손집에 아들이 없으면 8살 이전에 큰아버지 집에 가서 양자로 자라야 돼. 아버지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친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못 자라셨어. 그래 고향이 싫은 거야. 그래서 난 고향에 안 간다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게 난 예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 원하는 대로 안성에 모셨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갔다 왔어요. 그냥 오며 가며 가는 길에, 강의 가는 길에 한번 가서 뵙고, 우리 아버님 마지막까지 담배를 피셨어요.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지만은, 그래갖고 어제도 담배 한 대 탁 물려드렸어요. 피시라고. 갈 때마다 담배를 한 대씩 물려드리세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하고 자식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아야 돼. 그런데 부모님이 10년 동안 똥오줌 싸고 치매 걸려갖고
지겨워. 부모님 찾아오지도 않았어. 그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럼 자식이 땅을 치고 불효한 것에 대해서 울면서 통곡해. 그리고 돌아가셨는데도 부모님 먼 데다 모셔놔갖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가고, 살아서도 안 좋고 죽어서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서도 좋고 죽어서도 좋은 부모 자식 관계를 유지하려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딱 화요일 하루 장례를 했는데 조문객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밥을 7번을 했대요. 보통 장례 밥 1번 한대. 근데 밥을 7번 했대. 우리 형님 둘도 나만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형님 둘도 어마어마하게 친구가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 누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1000명 이상이 조문객이 왔으니까 조의금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조의금도. 근데 내가 그 조의금을 싹 모아서 평창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형제들은 조의금을 구경도 못했어요. 제가 왜 그걸 싹 모아서 갖고 왔느냐 하면은, 내가 본당 신부 때 장례 식장에 교우들 초상남은 가면은 상주가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저기 지금 방에 들어가고 조의금 갖고 싸운다는 거야. 네가 더 가질 거냐 내가 더 가질 거냐. 여러분들, 저는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이 변화, 제가 변화의 도전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지만 이 변화되는 세상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제 지금 기업의 0.3%가 우리나라 총이익의 50%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그 0.3% 되는 대기업가들이 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금을 내놔야 돼요. 이 시대는 이제 로봇가 자리 다 뺏어가고 사이버 인간이 다 뺏어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인간은. 그래서 이 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21세기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다 뺏어서 직장 생활 못하는 사람들한테 기초 생활도 줘야 돼. 또 직장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일을 안 하면은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일을 안 하면. 여기 계신 분들 혹시 불면증 걸리신 분들 있죠? 제가 불면증 치료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오느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 그래갖고 아침 기도해. 아침 기도, 부모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다 해. 그리고 정성스럽게 이불 개고 세수, 머리도 다 드라이기 쓰지 말고 수건으로 다 말려 머리도. 그리고 밥 정성스럽고 해 먹고, 목욕탕도 가갖고 묵직이도 5단 있는 힘 땀 다 빼고, 그리고 발차기도 하고 목욕탕 안에서 제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산책하고 미사참맥하고 성서 쓰고 정성스럽게 행동을 하세요. 설거지도 정성스럽게 하고. 그러면은 저녁 8시만 되면 기절해서 자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이 정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절해서 자요. 저는 요즘 지금 목도 지금 특강을 너무 많이 해갖고 목이 쉬었는데, 요즘 이렇게 어제도 대전 강의 갔다 와서 7시만 되니까 막 눈알이 뒤집어지려고 그러더라고요. 눈알이. 그러면 자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요 밤에 잠이 안 오죠. 당연히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정성스럽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거나 하여튼 아버님 그 조의금을 싹 갖고 왔어요. 평창에. 그래갖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조의금은 어린아이를 위해서 쓸 거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조의금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쓸 거다. 그래서 이번에 잠비아에 에이즈 어린이 고아원 짓는데 아버님 조의금 보냈어요. 또 빈센트 병원에서 이번에 20명을 수술을 해줬는데 그 중에 2명 아버님 조의금으로 또 수술도 해주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아직도. 이제는 여러분들 떠날 때 자식한테 주고 떠나지 마세요. 세상에 주고 떠나세요. 어떤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주고 떠나세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은 보통 할머니들이 다 나 조의금 어디다 보내라, 어느 수도원에 보내라, 어느 고아원에 보내라, 어느 장애시설에 보내라, 다 그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만 죽을 때까지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살아서도 이기적으로 살고 죽을 때도 이기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형제들은 조이군 구경도 못했어. 대신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보내준 선물이 있어요. 조이군 명단은 다 보내줬어. 타이프 쳐갖고.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되게 죽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은, 내가 이 키블러 로스라는 이분 책을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기가 막힌 거는 딸이 죽었어. 근데 다시 살아났어. 근데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 엄마 아빠 내가 죽었는데 오빠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그 오빠랑 놀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 근데 이 엄마 아빠는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오빠가 죽어갖고 단 한 번도 오빠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죽어서 그 오빠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은 교통사고 났어. 여동생, 오빠, 아빠가 했는데 오빠하고 아빠는 죽은 거야. 그 여동생은 다 기절한 상태에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죽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살아났어. 근데 이 여동생이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하늘나라에서 오빠하고 아빠가 날 기다리고 있어. 너무 행복해. 근데 얘는 오빠하고 아빠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 혼수 상태인데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징 중에 하나는 죽어서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 못 본대요. 죽은 사람만 본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하늘나라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상 떠나면은 하느님 기다리고 있고 너무 행복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 번데기가 이 알을 까고 자기 껍데기를 까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지금보다도 훨씬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게 죽음이에요. 이제 21세기는 안 죽는다고 100살을 사니 200살을 사느니 좋은 게 아니에요. 100살, 200살 동안 불면증, 우울증, 미움, 분노, 외로움, 심심함으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한 70, 87세까지 살다가 죽어갖고 행복하게 먼저 떠난 사람들하고 하느님 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떠나셔야 돼.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행복하지 마세요. 언제 행복해?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나중에 돈 쓰지 말고 언제 써? 지금 쓰세요.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얼굴을 보니까 돈 쓸 수 있는 마지막 얼굴들이 많다니까. 마지막 얼굴들이 많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드디어 3만 달러를 넘어서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요. 선진국에 들었으면은 어르신들, 노인분들 연금 지금 20만 원에서 60만 원, 70만 원으로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엉뚱한 사기에만 안 당하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어. 욕심만 안 부리면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강의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여러분들, 진리를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세요. 예.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내 자식이 아니고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니야. 내 행복은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 내가 책임지는 거야. 내가 지금 불행한 거는 남편 탓도 아니고 자식 탓도 아니고 누구 탓이야? 내 탓이야. 왜? 나를 위해서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나를 위해서. 버는 법은 배웠는데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 본인들을 위해서 쓰세요. 자, 1960년대, 70년대는 열심히 살아야 돼. 너 정말로 아끼고 살아야 돼. 가난했을 때 얘기예요. 이제 3만 달러가 넘었을 때는 이제는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게 살고 나누고 살아야 돼. 언어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는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 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